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스쳐가는 정보가 아닌 오래도록 남는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는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동양대학교 게임학부의 김정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어렵고 지루한 내용을 대상으로 게임 방식을 도입해서 이 재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학습이나 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서 굉장히 성취감을 성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게이미피케이션 그리고 메타버스 이 두 가지 이야기 김 교수님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먼저 여쭈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뭐 세간에 잘 알려 있다시피 이제 이게 1992년도에 그 소설이죠.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일종의 가상 현실 게임의 어떤 이름이죠. 거기서는 이제 그 주인공이 그 현실 공간과 그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차원을 넘나드는 그런 판타지의 어떤 대명사격으로 이제 쓰여졌던 소설인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이 소설이 크게 인기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 제목에서 오는 그게 이제 마약을 연상시킨다는 스노우 그런 크래시가.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크래시하면은 그게 스노우 이제 하얀 것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1992년도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90년대 하면 굉장히 어수선한 데였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2007년 정도에 들어오면서 그 ASF라는 재단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저는 국내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가 없다라든지 정의가 제각각이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SF에서는 그 이제 Accelerate Studies Foundation이라는 곳이죠. 그 기술 전문가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미래에 대한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진단을 하고 예견하고 그러는 이제 어떤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금이죠. 네. 그쪽에서는 아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Virtually enhanced physical reality. 그다음에 physically persistent virtual space. 이게 한국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가상적으로 그 physical reality, 현실의 현실 세계를 enhanced 높여주는 것. 그다음에 physically 물리적으로는 virtual space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실감을 보다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가상의 공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둘 간의 퓨전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외면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아예 말씀드렸던 그 ASF 재단의 그 보고서의 제목에는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when video games meet web 2.0. 그러니까 뭐냐면 비디오 게임이 웹 2.0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제하의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디오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비디오 게임 하면 그 컴퓨터 게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컴퓨터 게임이 웹 2.0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쭉 풀어나가는 보고서가 메타버스 보고서고요. 그 안에 엄연히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하면 뭐 자기 이제 학문 영역에서
이것이 메타버스야, 저것이 너무 많죠. 메타버스 전문가가. 저는 게임 연구자 입장에서는 왜 이 부분들을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고 메타버스에 대한 과도한 어떤 기대와 과도한 열풍 이렇게 부는 것인지 제 나름으로 이제 진단을 해본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아마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독 한국에서만 이 메타버스에 대한 열풍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뜨거운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지인들이랑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알지? 그 게임 like a thing, 게임 like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버추얼 스페이스 그거 오래전에 있었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면에서 우리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뭐 이거에 대한 분분한 건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자꾸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명한 그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 메타버스는 게임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제 게임화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메타버스 이제 그 선도적으로 그 옹호론자라든지 메타버스를 지지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연구하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 부여하는 거는 이제는 좀 새롭게 좀 고려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약간 의외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하는 건 같이 이제 붙어 다니는 말이 웹3거든요. 네. 웹3인데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에서는 웹2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약간 뭔가 뭐 불거진 뭔가 새로운 개념이나 그게 아니라 옛날에 웹2 때부터 있어 왔던 거고 지금의 양상은 그럼 뭔가 좀 달라진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과거와 지금이 뭔가 달라진 건지. 이제 웹 2.0 그냥 웹2라고 할게요. 편의상 웹2, 웹3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웹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마이스페이스 나올 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네. 페이스북의 전신격이죠. 이제 사람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웹 1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그리드 방식의 정보 전달의 홈페이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였다고 하면 이제 웹 2부터는 이제 댓글도 달리고 거기에 이제 그쵸 약간의 인터랙션 들어가는 거고 지금의 이제 웹 3로 달려가는 거는 그러한 이제 웹 2의 어떤 상호작용성에 이른바 그 컨텐츠 제작자, 컨텐츠 제작자는 큰 기업도 될 수도 있고 일반 유저들도 컨텐츠 제작자에 가름할 수 있는데 컨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주권 보호, 그다음에 그 활동 로고에 대한 어떤 그쵸 뭐 보상이 될든 아니면은 그 침해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감싸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웹3라고 하는 그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굳이 메타버스는 웹3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간자적 개념, 어떤 뭐 상징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ASF 재단이라는 그 메타버스를 이제 로드맵이라는 것도 만들고 정의까지 내린 그 기관에서는 그렇게 아예 물어본 거예요. 보고서 제목 자체가.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글링 간단하게만 해도 뭐 이렇게 메타버스 로드맵 이렇게 친다든지 하면은 바로 지금 구글에 떠 있어요. 이 제목의 보고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 웹3는 어찌 보면은 메타버스의 완성 버전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래로 가는 기술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메타버스는 게이미피케이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게이미피케이션 현상의 하나. 하나다. 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은 그렇죠.
게이미피케이션도 2011년 정도부터 이제 한국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용어이에요. 뭐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도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게임 융합 기술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제일 융합 편합니다. 기술. 게임과 그 밖의 어떤 뭐 장소라면 장소, 어떤 서비스라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넣는 연결하는 뭐 이런 기술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게이미피케이션의 정의는 흔히 게임의 뭐 요소, 게임의 어떤 메커닉스를 비게임적인 맥락에다가 연결시키고 융합시켜서 플레이어를 인게이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플레이어 인게이징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게이미피케이션에서는 플레이어를 굉장히 높이 두는 어떤 하나의 사용자의 진화된 버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게이징이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몰입시키고 그다음에 충성도를 높이는 일련의 과정. 그래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혹자는 마케팅 영역으로 이제 해석도 네네. 하고 어떤 이제 충성도 높이는 일련의 행위 이런 것들로도 얘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은 어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인 개념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게이미피케이션은 일련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 활동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은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쓰고 있고 여러 서비스나 장소나 이미 기업들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가장 이제 당황스러울 때가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 좀 게이미피케이션 해주시겠어요?라고 강연을 해요. 근데 시간은 1시간이야. 1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게이미피케이션 할까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게임에 대한 몰입 이해처럼 게이미피케이션도 아직 메타버스라는 용어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네. 않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앞서 얘기하셨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더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메타버스가 이제 새로운 게 아니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이 발전하면서 웹3로 가는 과정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메타버스 얘기를 하다가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뭐가 좀 빠져 있다.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개념이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메타버스 하면 이제 흔히들 떠올리는 게 이제 뭐 이거를 메타버스의 뭐 5대 요소 뭐 이렇게도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상 공간이 있어야겠죠. 예. 거기에 이제 아바타가 꼭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거기서 무언가 이제 액티비티 활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경제 시스템이 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유저 컨텐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뭐 메타버스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의 장르에는 20-30년 전부터 이미 그런 류의 장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메타버스라는 말을 굳이 우리가 써야 돼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고요. 예. 더 격한 표현을 하면 메타버스는 심심한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한다. 심심한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하죠. 또 한편에서는 더 이제 혹평을 하면 만든다 만 게임 같아. 맞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봤을 때는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지금 신학기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도 니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메타버스 그거 왜 하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 사이에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 자체가 예. 그건 사실은 넌센스다. 메타버스가 만들어낸 과도한 환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아까 게임 융합 기술 정도로 네네. 이해하면 가장 편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뭐 아바타가 들어가 있고 가상 공간이 있고 이런 것들은 게이미피케이션 기술 중에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자꾸 졸고 재미없어 하고 하니까 얘들아 여기 게임처럼 재밌게 만드는 이 인터넷 공간으로 한번 네네. 들어와 볼래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사회 공부를 시킨다든지 과학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이 졸지를 않아요. 서로가 더 또랑또랑 해가면서 심지어 자기보다 플레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까지 해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죠. 네. 몰입 효과를 높여주는 여러 툴로서의 게이미피케이션이 이미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과 메타버스를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용어의 어떤 이렇게 간극을 만드는 것 그 자체는 좀 저는 어색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심하게는 저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든지 성공했다 하는 메타버스의 어떤 석세스 스토리 이런 거를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바꿔버리면 99%가 다 해결이 돼요. 메타버스다 하는 거는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다라고 말하면 다 설명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한국에서의 이런 푸대접이랄지 네. 게임은 좀 부정적인 거야라는 이런 인식들 때문에 게임은 왠지 좀 저편에 있는 좀 가까이 가기엔 조금 어색한 것.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는 뭐냐면 게임 같은 것이긴 한데 이거는 내가 플레이를 많이 해도 왠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엄마들도 메타버스 하는데 크게 자책감이 없는 이런 거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자리매김되어 있지 않는가. 저희 이제 미국에서도 한 6, 7년 정도 생활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거기서 키우고 미국 대학에서도 한 2년 정도 가르치는데 미국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게임과 플레이, 스포츠 이런 것들을 크게 분리를 하질 않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하면 연극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들을 다 플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플레이와 게임의 경계가 거의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만큼은 유독 이제 약간 경계가 있으니까 네. 아마도 이제 앵커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는 그런 잔상들이 이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 선지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 거죠. 게임은 왠지 좀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형 게임으로 지금 이제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게임적인 요소가 좀 드러나고 직접적으로 결합이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게이미피케이션에서 가장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크게는 이제 말씀 잠깐 드렸던 교육 분야. 교육 분야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소위 말하는 MZ 세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유치원 때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 그다음에 푸드테크 분야, 그다음에 OTT 이런 분야까지 할 것 없이 이 게이미피케이션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기술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게이미피케이션이다라고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들어가 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에듀테크 분야 교실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학습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과학 게이미피케이션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학사모를 쓴 그 과학자 선생님이 아바타로 등장을 해가지고 플레이어들은 그 아바타를 쫓아다니면서 과학의 원리 같은 거를 배우는 식으로 좀 많이 구현이 돼 있어요. 예. 그런 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헬스케어 분야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시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는 이건 익숙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네네, 활발한데 국내에서도 이제 이 헬스케어 분야에 게이미피케이션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특히나 더 많아요. 특히 어느 쪽이냐면은 아예 아동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고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제 ADHD 치료제가 나왔어요. 네. 그 굉장히 고무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테라피라는 말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은 디지털 테라피라는 치료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의 그 성공적인 모델은 바로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예요. 우리는 그냥 보면 게임이에요. 레이싱 게임하고 네네.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제 그 환우가 ADHD 이제 환우가 태블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저 헬퍼가 네. 뭐라고 얘기하겠죠. 너 요렇게 생긴 그 모양의 저기 오브젝트를 맞춰봐 그러면은 걔는 태블릿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거를 클릭하면서 집중력을 높여가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게임의 과몰입을 오히려 그 분산된 그 정신을 그렇죠. 집중하는데. ADHD는 그렇죠. 그 치매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기 치매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네네. 않습니까? 55세 정도 되면 이제 치매 위험군으로 들어가는 시작 단계다 그러는데 왜냐면은 너무 많은 그 디지타이징 돼가지고 우리가 막 깜빡깜빡 있는 네네. 디지털 치매 막 이런 것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이제 인지 트레이닝 훈련에 이 게이미피케이션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돼요. 뭐 그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푸드테크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이야 할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쿠팡이라든지 네네. 마켓컬리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데 보면은요. 굉장히 고도화된 게이미피케이션 기법들이 적용이 돼 있어요. 티 안 나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타임 이벤트.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은 우리가 쿠폰을 더 줄게. 네네. 이런 거는 제가 얘기 드릴 때는 게이미피케이션은 사람의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감정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거야. 해당하는 목적의 서비스로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기법들과 장치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달의 민족 같은 앱에도 이미 게이미피케이션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다. 그거 외에도 요새 보면은 왜 각종 레스토랑이나 식당 웬만한 데 보면 배달 로봇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것들도 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린이집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인들도 마찬가지. 거참 신기하네. 이 식당 다시 와야 되겠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들도 저희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보고요. 가장 또 성공적인 게이미피케이션 사례 중에 하나를 저는 아마존이라고도 봐요. 네. 아마존이요. 예, 아마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온라인 책 서점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지 네네. 않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검색을 했거나 클릭을 했던 것들을 기가 막히게 큐레이션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주죠. 네네. 그게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10년, 15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충실하게 그리고 아까 OTT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넷플릭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서 시청자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이나 이제 세간에 있는 분들, 게이미피케이션 게임과 같은 어떤 뭐 기법들을 어딘가에 적용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간편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다 보면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의 개론 같은 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가르칠 정도로 이게 방대해요. 실제로 제가 게이미피케이션 대학원을 이제 국내에 만들어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가르칠 정도로 그 다룰 양들이 많고요.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요, 사실은 이전에는 기능성 게임이라든지, changes for 게임 for changes죠. 사회 변화를 위한 게임 이런 이름으로 혹은
시리어스 게임이 아까 이제 기능성 게임이죠.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진지한 게임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런 류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종의 실험용 게임들 이런 거는 이미 5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메타버스도 그러한 게임의 역사의 뭐한 갈래다. 뭐 그 정도로 보는 게 이제 게임 연구자들이나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들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 비워주면 그거 그냥 마케팅 기법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 또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예. 아, 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실제로 국내 게이미피케이션 처음 도입된 때가 이제 2012년 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선도했던 분들이 마케팅 사이드 분들이셨어요. 우리 기자님이 역시 이제 경제 전문 기자이시기도 해서 아마 특별히 그 보실 텐데 근데 어찌 보면은 마케팅 기법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CRM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 관계 마케팅 이런 쪽에 조금 더 딥한 쪽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제 펀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런 쪽도 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이제 게임성에다가 요새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화까지 되다 보니까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구나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중요성도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업계에서는 이 중요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업계에서의 생각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랑 어차피 이제 오늘은 결부지어서 네네.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과도한 어떤 코로나 시대에 움츠러들고 이제 야외 활동 못하는 뭐 이런 것에서 탈피하고 싶은 워너비의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메타버스 키워드가 이제 뱅 해가지고 터졌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메타버스를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배제하거나 뭐 이러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세간에 많이 퍼져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과도한 기대와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들뜬 상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도 이 메타버스의 그 탑승을 함께 한 거예요. 네네네. 이른바 온보딩을 한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 어라? 이거는 우리 회사 역량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 라는 그러한 어떤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트랩이라는 말로 부르는데요. 이른바 메타버스의 함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작년에 논문도 쓰기도 했었는데 메타버스의 함정에 빠지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도한 이제 시각적인 어떤 그 약간 좀 자극적인 그 사람들의 그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욕망을 깨워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이 메타버스의 어떤 본질, 속내 이런 거를 등한히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과도한 키워드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기술적인 딜레마이자 함정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키워드에서 오는 과도한 포장,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이 메타버스다, 저것이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듣자 보면은 거기다 막 젓가락 하나씩 다 올려두는 이런 형국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대로 뿌리도 내려보지 못한 채 게임계에서는 게임 산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쪽에 그 팀을 만들었던 회사들이나 자회사 만들었던 집에서 다 철수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 부서 폐쇄했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네. 해외에서는 더더욱 심각하죠. 다들 접고 있죠. 예.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너무 많이 이쪽에 부풀어 올랐던 네네. 거기에서 오는 이게 제대로 뿌리도 못 내려보고 저는 좌초되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그 과도한 기대에 따른 어떤 어두운 그림자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적인 노력과 시간과 깊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망각을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그 누구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고 누구는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그 플랫폼이든 서비스를 그 구현하고 만든 집들이 어딘가를 봤더니 국내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NHN 계열이잖아요. 네. 메타버스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 Z라고 불리는 그 회사가 만만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SK 같은 경우 이제 이플랜드 거기는 굴지의 대기업 수조 원대 수십조 원대 하는 그런 기업들에서나 가능한 게 메타버스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표현을 좀 쓰자면은 여기에 아까 이제 5가지 메타버스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유저 컨텐츠, 네네. 유저 개발 컨텐츠에 대한 이런 것들은요 기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 컨텐츠를 채우기 위한 그거를 회사에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사에서 다 채우려면 그 방대한 걸 어떻게 채웁니까? 못 채우니까 그걸 누구한테? 유저가 해라. 사용자들한테 전가시키는 아주 나쁜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유튜브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기술적 배리어가 상당히 달라요. 이른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상 만드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굉장히 뭐 낮다라는 표현은 아닌데 이거는 영상 컨텐츠 제작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 게임 엔진을 다루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페토라든지 러블록스라든지 이런 툴들이 그나마 이제 엔진들이 좀 쉬운 엔진이라고 불리워지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우테크 기술들이에요. 이른바 뭐냐면은 메타버스 엔진의 핵심인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그거는 3, 4년 이상 정도 저희 게임학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은 그 게임 엔진들과 C 계열 언어들을 가르치거든요. 3D 구현하는 엔진이죠. 그렇죠. 예. 메타버스를 구현한 엔진. 그거를 3, 4년 이상 전문가들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3, 4년 이상 도합 5년에서 7, 8년 이상 걸리는 그 기술들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인데 그거를 마치 너도 할 수 있어 빨리 올라타 이건 기만이죠. 유튜브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러블록스는 뭐 아시다시피 그건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러블록스 게임즈라고 아예 게임즈가 붙어 있는 네네. 회사거든요. 네. 그거는 이른바 소위 샌드박스류의 게임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샌드박스 장르라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모래 안에서 내가 두꺼비 집도 짓고 섬도 짓고 하는 류의 게임이니까 아주 쉬운 형태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게임 플랫폼인 거지. 네네. 그게 메타버스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큰 회의감이고요. 메타버스의 석세스 스토리를 얘기하면 왜 로블록스를 갖다 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제페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올리는 건 굉장히 좀 사용하기 그나마 편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을 버는 그 이른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의 그 노력과 수고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바야 이럴 바야 나는 그냥 인디 게임을 만들 거야 하고 인디 게임 제작하는 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은 메타버스에 가리워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 메타버스의 컨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메타버스 홀더들이 그 플랫폼 홀더들이 그 컨텐츠 채우기에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유저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크리에이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아주 처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아까 어쨌든 콘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거를 주도하는 플랫폼 회사가 다 채워넣을 수는 없으니 네. 유저들이 채워넣는 구조가 되게 이상적인 구조잖아요. 이상적이긴 하나 근데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들이 하는 건 그 어떤 플랫폼을 유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들의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쉽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배리어가 높아요. 그거를 이제 낮춰줄 수는 없나요? 이게 뭔가. 그게 메타버스 트랩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제약돼서 짧게밖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일단은 그건 좀 이따 다시 네.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그 산업계나 메타버스 그 영역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는 말하자면은 그냥 우리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는 그냥 버스라고 해요. 버스다. 실제로 버스가 아니고 네, 버스다. 버스. 네. 버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를테면은 그냥 표피적인 가상 공간을 이루는 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현재는 그 정도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이고 그 안에서 플레이어의 액티비티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게이미피케이션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게임 메커닉스와 관련된 네네, 얘기예요.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플레이어들의 마음으로 이른바 후크 하는 거예요. 네네네. 후크 시키는 거죠. 유저를 유입시키는 것들. 유입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의 소위 그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플레이어의 몇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엔트리 레벨 단계를 언보딩 시키고 우리 서비스 플랫폼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유저들이 유지하게 만드는 기술, 이른바 재방문하게 만드는 기술, 그게 헤빗 빌딩이라고 하죠. 습관 형성 만드는 기술. 그게 어떻게 보면 게이미피케이션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네. 헤빗 빌딩을 하게 만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들의 책은 몇 권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를 막상 소개하는 책자나 이런 데서들도 말씀드린 그냥 버스 같은 그냥 이런 것이 메타버스야라는 선언적인 이야기만 할 뿐 그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고객의 어떤 경험, 플레이어의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서는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다 보면 메타버스의 지향점은 결국 게임이 그것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게임 요소를 갖다 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뭐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게임과 메타버스를 뭐 꼭 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도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메타버스나 게임은 갈래를 굳이 따진다고 보면 게이미피케이션의 하나로 보는 게 전 타당하다 얘기 드렸잖아요. 크게 게이미피케이션이 있고 그 안에 조개가 있는. 굳이 말하자면 뭐 예. 그 메타버스 영역이 더 크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아마 알아서 하시고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게이미피케이션인데 이거를 왜 분리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죠? 안간힘을 쓰죠? 그거는 뭐냐면은 게임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제하려 하고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어떻게든 탈피하고 싶어서 메타버스는 신사업 기술이고 이거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니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쪽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우리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게임은요. 이미 15년 전에 그 바다 이야기라는 그 망령이 있었지만은 네. 벌써 15년이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15년도 더 됐네. 한 18년 가까이 됐어요. 세상이 두 번 바뀔 정도, 산천이 바뀔 정도로 바뀌었으면 그 사행성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시각과 법제도를 만들 때가 됐지. 그리고 게임과 메타버스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도 안 가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메타버스 옹호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메타버스라는 그 결과물들 그거는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의 눈에는 그건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게임 융합 기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20, 30년 이상 우리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는
같이 콜라보 해야 될 상황이지 이거를 왜 분리를 하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게임과 다른 것으로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메타버스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어, 그 이제 규제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예. 그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핏줄이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사업의 방향도 게임과 한 핏줄이라는 걸 확인한 이후부터는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현재는 메타버스는 트렌드가 사업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메타버스는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어찌 보면은 이전까지는 그 메타버스의 어떤 상징성, 뭐 선언적인 이제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 이른바 프레젠테이션 그거를 한 2, 3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내실을 기해가는 단계다. 근데 저는 그 메타버스 옹호론자나 그 진영에서 조금 너무 성급한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메타버스 우리 투자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기대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빨리 수익을 내야 돼. 성공 모델이 뭐야? 보여줘야 돼. 그렇죠. 예. 왜냐면 투자자들은 또 6개월 이상 안 참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혈안이 된 나머지 무리하게 블록체인이다, NFT다 막 이런 거를 과도하게 갖다가 거기다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보여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완전 크래시다운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메타버스 플러스 NFT라고 보여주던 그 수많은 기술들 지금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애석한 표현입니다만 가상 땅 네, 분양하든 뭐 그런 서비스들도 요새 관심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그게 현실인 거죠. 저는 아까 그래서 메타버스를 굳이 말한다면 하나의 현상 내지는 하나의 어떤 그 기술적인 그 이를테면 오토라든지 IoT라든지 저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나 기자님이 이제 질문하신 이제 본질에 집중할 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도 메타버스라는 표현 대신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고요. 제가 2, 3년 전에 메타버스 어디서 인터뷰 요청 왔을 때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디지털 트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맞다. 이거 메타버스 안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고 이건 의미 없다. 이미 그런 거는 그 뿌리인 게임에서 다 해왔는데 그거를 왜 또 하려 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만의 유니크한 서비스 모델, BM 모델이 있을까요? 들여다보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뿌리가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타버스 진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하면서 많이 서비스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MZ 세대가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나 이제 중장년층 이상은 거의 했다는 얘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 이런 거부감들 결국에는 게임처럼 좀 보편화가 돼야 될 텐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기자님들이나 언론에서 이 예. MZ 세대가 메타버스에 열광한다 네. 이런 표현들의 기사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약간 짠하기도 하고 왜냐 과연 기자님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것에 가서 플레이를 해보시는지 전 이렇게 불러요. 그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MZ 세대라기보다는 알파 세대들이 들어가서 즐기는 공간이다. 그 얘기 뭐냐면 알파 세대는 이제 뭐 10대 초반 네네. 뭐 그죠? 이제 9살, 10살, 11살, 12살 요 정도지 않습니까? 2010년생 정도들인데 실제로 이제 MZ 세대는 20, 30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30대 중후반까지 20대 뭐 초반부터.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초반이면은 우리 신입생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김없이 제가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니네 이 브랜드 들어가 봤니? 제페토 들어가 봤니? 거길 왜 들어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그게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실들이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MZ 세대들이라고 보면 알파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10대 초반, 그다음에 뭐 초등학생들이 들어가 있고
걱정하는 엄마들이 들어가 있죠. 부모님들이 들어가죠. 얘네들 뭐 하고 노니? 잘 하고 있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게임은 안 되면서 왜 러블록스는 되고 제페토는 되니?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똑같아요. 제페토에서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뭐냐면은 제페토 안에도 스윙 모델이 빈곤하니까 거기에 이제 게임 콘텐츠들을 많이 넣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게임 콘텐츠는 게임의 심의나 규제를 안 받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방송을 보시는 그 관계자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게임과 메타버스를 억지로 이렇게 과도하게 분리할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우리 자라는 후배 세대들도 그렇고 이게 이 정부에서 이제 컨텐츠 수출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K 컨텐츠 수출의 70%가 뭔지 아시죠? 게임이지 않습니까? 수출하려면 게임을 잘 보듬고 발전시킬 이런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맞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랑 게임을 애써 분리하려 하지 말고 게임의 부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아주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행령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왜 메타버스랑 게임을 분리를 해가지고 자기들 그 전체 큰 파일을 나누려 하죠? 나눠지지도 않을 겁니다. 분리하면 분리한 나름대로의 또 다른 와글와글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게임에 대한 오해가 과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예. 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이 메타버스 수업을 신청했거든요. 네,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게임 수업을 신청한 건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동양대학교 게임학부의 김정태 교수와 함께 메타버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던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